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정블레라고 합니다. 올해 74시고요.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건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의 무서운 계획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싸워서 제 삶을 지켜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25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40에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고요. 그 뒤로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들 재하를 키웠습니다. 대학은 못 보냈지만 성실하게만 자라주길 바랐어요. 재하는 25에 서민아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참 예쁘고 활발한 아이라 생각했어요.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일한다고 했고 재하는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죠. 사실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젊은 부부니까 힘들더라도 둘이 함께 이겨내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작은 빌라 몇 채를 샀어요. 임대 수입이 있었고 그걸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많진 않아도 혼자 살기엔 충분했거든요. 재하 부부에게 용돈도 가끔 보탰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며느리 미나가 쇼핑에 빠지더니 돈 쓰는 게 심해졌어요. 명품백, 옷, 화장품 온갖 것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재하는 그걸 말릴 힘이 없었고 둘이 자주 다퉜습니다. 저한테까지 손 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십만 원씩이었는데 나중엔 몇백만 원씩 달라고 했죠. 저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재하가 갑자기 제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니 치매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라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사실 깜빡깜빡하는 게 좀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하가 저를 어느 요양병원에 상담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좋다면서요. 전 그냥 며칠 다녀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장기 입원을 전제로 한 상담이었어요. 다행히 그때는 제가 불편해서 거절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즈음 위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윤아린이라는 28살 여자였는데 필라테스 강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인사 나눌 때부터 참 밝고 예의 바른 친구였어요. 가끔 계단에서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제가 반찬 만든 걸 한두 번 나눠줬더니 정말 고맙다고 손편지까지 써서 문 앞에 붙여놓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아이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하린이가 급하게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들어오라고 했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자기가 우연히 이상한 걸 들었다고요. 제 집에 스마트 스피커가 있잖아요. 재하가 몇 달 전에 사다 줬는데 음악도 듣고 날씨도 물어보고 하라면서 설치해 두었거든요. 저는 잘 쓰지도 않았지만 거실에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하린이 말로는 그 기기가 제 목소리뿐 아니라 집안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자동으로 녹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군가 음성 메모 기능을 켜놓으면 클라우드에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하린이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며칠 전 자기 집 와이파이가 끊겨서 공유기를 재부팅하다가 우연히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 목록을 봤대요. 거기서 제 집 스피커 계정이 보였고 호기심에 로그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하린이는 그걸 듣고 나서 너무 놀라서 저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뭐가 녹음돼 있었냐고 물었더니 하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하와 미나가 제 집에서 나눈 대화였대요. 제가 없을 때 둘이 와서 얘기한 모양이었죠. 의사소견서는 우리가 알아서 조정하면 돼. 어머니 장기요양 등급 2등급 정도는 받아낼 수 있어. 그럼 재활병원 보입원 명목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미나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상속 대체 신탁 서류는 내가 어머니 필체 연습해서 작성할게. 수익자는 당연히 우리로 해놓고. 재하 목소리가 이어졌대요. 임대보증금 담보로 PEP 대출도 알아봤어. 어머니 명의로 몇 천은 뽑아낼 수 있을 거야. 할인이는 그 파일을 USB에 복사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를 병원에 가둬놓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인이와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제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PEP 대출이 이미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진행 중이면 즉시 취소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할인이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친구라 스마트 스피커, 클라우드에서 더 많은 로그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또 병원과 신탁회사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제가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할인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재하 부부가 알기 전에 움직여야 했거든요. 먼저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를 걸었습니다. 직원분이 놀라시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인감도 분실 신고하고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PEP 대출 여부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아직 심사 중이었어요. 즉시 취소 요청을 넣었고 제가 직접 동의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할인이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 계정에 로그인해서 지난 몇 달간의 음성 기록을 모두 다운로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파일이 있었어요. 재하 부부가 제 집에 자주 왔을 때마다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대리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 신탁 설정하면 상속세 안 내도 되고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잖아.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느 병원 의사와 통화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인데요. 어머니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견서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증상이 좀 경미해도 서류상으로는 같은 말들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진짜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일 시간이 없었어요. 할인이는 이 파일들을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바로 공증 사무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USB에 담긴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공증인의 확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즉시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재활병원과 신탁회사의 내용 증명을 보내. 제가 어떤 입원이나 신탁 설정에도 동의한 적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둘째, 재하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훗날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셋째, 스마트 스피커와 관련 기기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야 한다. 재하 부부가 눈치채고 기록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일주일이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했고 증거보전 신청도 했어요. 재활병원 측에는 제가 직접 전화해서 항의했습니다. 제 아들이 무슨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입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 동의 없이 진행한 게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병원 측은 당황하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호자가 입원 상담을 했지만 본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면서 모든 절차를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신탁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탁 설정 서류에 제 서명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필적 감정을 요청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역시 위조된 서명이었습니다.
미나가 제 필체를 흉내낸 거였어요. 신탁회사는 즉시 그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재하 부부를 상대로 민사 고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재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은행 계좌는 왜 막으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병원에 가두고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것도. 재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발뺌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머니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너희 목소리로 녹음된 파일, 위조된 서류 다 확보했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내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하자. 그 뒤로 며느리 미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이었어요. 용서는 제 몫이 아니라 법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나왔어요. 재하 명의로 된 차 한 대와 통장이 묶였습니다. 증거보전 결정도 떨어져서 집행관이 제 집에 와서 스마트 스피커를 압수해 갔어요. 원본 기기를 확보한 거죠. 재하 부부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같은 제목으로요. 하지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감옥에 보내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때 할인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약해지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할머니를 진짜로 없는 사람 취급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면 할머니만 계속 당하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최후 통첩을 준비했습니다. 재하 부부를 사무실로 불러서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형사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는 것, 다른 하나는 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 조건은 이랬습니다. 첫째, 제 재산과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쓸 것. 둘째, 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쓸 것. 셋째,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가 제기하더라도 다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 넷째, 지금까지 유용한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변제할 것.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형사고소는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 재하와 미나가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두 사람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증거 파일을 틀었어요. 스마트 스피커에 녹음된 그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둘은 점점 얼굴이 파래졌어요. 위조된 신탁 서류, 병원 상담 기록, PEP 대출 시도 내역 모든 게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미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재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슬펐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내 조건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는 거냐. 재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고 둘은 하나하나 서명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접근금지 서약, 친자관계 소송 불쟁 각서, 변제 서약까지.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도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남이다. 재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미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재하 부부는 각자 길을 가게 됐어요.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재아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미나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제 곁에 남아 주었어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병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할인에게 정말 고마웠고 뭔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할인이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면서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임대 수입 중 일부를 투자해서 할인이와 함께 카페 겸 작은 운동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할인이는 정말 열심히 했고 곧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저는 거기서 일주일에 몇 번씩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식사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40년간 해온 게 반찬 만들기잖아요. 그 기술을 나누는 거였죠. 처음엔 서너 분만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10분,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조금씩 아시게 됐고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블레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같은 말들이요. 저는 그 빌라를 정리하고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임대주택을 하나 얻어서 할인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둘이 모녀는 아니지만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고 산책하면서 할인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할머니 오늘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그래? 어떤 분이었는데? 같은 소소한 대화들이요. 요즘 들어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 이어진 사람들만은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들이구나. 할인이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에요. 제 진짜 딸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재아와의 일은 아직도 가슴 아픕니다. 가끔 꿈에서 어린 재아가 나와요. 제 손 꼭 잡고 엄마하고 부르던 그 아이요. 그럴 때면 눈물이 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없어요. 제가 아는 아들은 어디선가 사라졌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제 선택으로 만든 새로운 가족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것이고 그걸 지킬 권리가 있어요. 만약 주변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변호사든 경찰이든 믿을 만한 이웃이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스마트 스피커 같은 기기가 제 위기를 알려준 증거가 됐지만 동시에 그게 저를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요즘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디지털 기기들이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집에 그런 기기가 있다면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제 경우처럼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법적인 서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때 은행 계좌를 막고 인감을 재등록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만약 망설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재아 부부는 이미 돈을 빼돌렸을 거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어요.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무엇보다 용기를 내세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혈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 덕분에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할인이는 요즘 카페 확장을 고민하고 있어요. 손님이 많아져서 자리가 부족하대요. 저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응원합니다. 제 임대 수입도 아직 충분하고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엔 전혀 문제 없거든요. 오히려 젊은 친구가 꿈을 이루는 걸 보는 게 저는 행복해요. 제가 재아한테 쏟았던 사랑과 돈은 헛된 게 됐지만 할인이한테 주는 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물어보세요. 블레 씨 아들하고 화해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화해는 서로 잘못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 아들은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제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야박하다고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십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식한테 재산 다 빼앗기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기 냈던 그날이요. 이제 저는 75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나이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 할인이가 있고 카페에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시고 바닷가 마을의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죠. 요즘 저는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할인이랑 같이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거 심었는데 제법 잘 자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저녁엔 할인이가 만든 저녁을 먹고 같이 TV 보면서 웃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한 건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법이 여러분 편이고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인이처럼 착한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혹시 이상한 일을 겪고 계시진 않은지,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인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